어릴 때. 지금은 학위에 눌리진 않아요. 눌려서 뭐를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원에 가요. 그래서 아이 재우면서 또 공부해요. 이러면서 꿈을 이뤄갔어요. 와, 사이버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강의 듣는 건데 4년 동안 그렇게 이제 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캠퍼스에서 냄새 맡으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정을 막 거닐고 또 교수님들 만나서 치료학, 뭐 상담학, 뭐 음악 치료학 뭐 이런 걸 배우는데 내가 꿈인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집에 12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놀아달래요. 아이가 그때 3살이었는데 놀아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재우고 싶은데 애가 눈을 부릅뜨고 앉아요. 눈 부릅뜨고 앉아나요? 혹시 있어요? 재우려고 하는데 애 끄떡끄떡하죠. 그럼 아이는 어떤 거에 시달려요? 마음이 안 채워진 거예요. 외적인 거는 다 채워졌는데 그게 바로 욕구불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욕구불만. 그러면은 욕구불만이 있으면 좀 짜증도 많아지고 또 밤에 특징이 잠을 안 자요. 그냥 머리 대면 자는 아이들 있어요. 그런 아이들 단순한 아이들. 혹시 머리 대면 바로 그건 아니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런 단순한 아이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좀 섬세한 아이들은 좀 복잡하고 고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이제 케어할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가. 내 말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꿈을 이뤄가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뒷감당. 학비 600에서 700만 원. 대출 받아요 또. 집에서 또 12시에 들어와요. 왜? 특수대학원이랑 야간에 다녔으니까. 그럼 아이가 놀아달래요. 어찌 하다 보니까 2시,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러면 또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보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내는 게 또 너무 힘들어. 그런 생활을 계속 지낸 거죠. 그래서 그때도 누군가가 저한테 행복해요? 좋아요?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때는 좀 치유가 됐나 봐요.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보면 좋은 대출 받아서 뭔가 했어요.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가지불 때문에 너무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단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이 사람이랑 살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성격인 줄 몰랐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뒷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비우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럼 지금은 제가 성장병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핍된 그 삶 때문에 제가 막 나중에 후반부, 인생 후반부, 그러니까 그때 20대의 생각은 꿈을 이룬다는 건 30, 40대에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딴에는 동기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을 때 저는 공부를 그때 시작했고 후반부에 뭔가 이룬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두 사모님들 앞에선 제가 후반부라는 얘기를 못하죠. 네, 초반이죠, 초반. 이제 시작도 안 했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지금은 만족하는 삶이 되었어요. 만족은요, 다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거였어요. 제가 느낀 거.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아이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속마음은 모르지만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 주어지는 행복을 내가 움켜쥔 것 때문에 못 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행복하고 누가 행복하신 분만 이제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아서 되게 많이 배고팠어요. 그래서 다 학교도 다녀보고 제가 이런 심리 꿈도 잃어보고 전시회도 개인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배고파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네. 그 놓친 게 이제 어떤 건지 지금은 소유했기 때문에 제가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소유한 것은 물질적인 거, 외면적인 게 절대 아니었어요. 내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내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연히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은 거. 근데 좀 들어오세요?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이 힘들다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아까 발표해 주셨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예전에 힘든 줄 몰랐잖아요.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힘든 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외부의 에너지.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럼 기분 좋죠. 내가 근무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기분 좋죠. 그럼 보상받은 거예요. 몇 점 정도 채워질까? 그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심리적인 마음의 그런 지수를 점수화하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50점 정도 되면은 그냥 살만해요. 월급도 받고 보너스 받고 그리고 아니면 남편이 근사한 외식도 데려가고 해외여행 또 쿠팡에서 패키지 싸게 나왔어. 또 그거 이제 예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올라가죠. 심리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져요. 60, 70, 80 이렇게 올라가죠. 또 자녀가 또 말을 잘 들어. 또 알아서 척척해. 계속 올라가겠죠. 외면적인 부분에서. 근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 또 아이가 아프거나 또 다니던 회사가 건강치 않아. 월급이 제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죠. 또 전국적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메르스 예전에 퍼졌을 때 집단 한국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돼요? 네, 불안해져요. 여기 교육도요, 아이들이 20명 정도 이렇게 막 빼고 막 그랬었어요. 빼시는 분들 많았었어요. 조용했었어요. 네,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그러면 10 정도, 점수가 한 10 정도 됐을 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됐을 때, 눈 떴을 때 일어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이너스 50이 됐을 때, 누가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들리네요.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돼. 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좀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승질을 있는 승질을 팍 내는 거죠.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셔야 돼요. 나 그럼
그럼 케어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다 심리 상담 받을 거 아니잖아요. 다 상담 받으실 필요 없어요. 가족 안에서 또 자연 안에서 내가 나를 운영할 때 스스로 케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내해 드릴게요. 고통이 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댁에서 일이 생기고 친정에서 일이 생기고 또 아이가 아프고 내가 뭐 좀 몸이 좀 이상하고 이러면 이제 고통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죠. 아이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생각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출산을 겪었을 때 내가 약간 동물 같아지고 정말 여성성이 이게 다 찌그러진 것 같은 뜯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제가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명의 강이 찬란한 영광 뭐 이런 걸 못 느낀 거예요. 감사. 물론 감사한데 저는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면 우리 심리가 고통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고통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내가 당하는 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운동을 하셔야 돼요. 관점 운동. 이걸 판을 뒤집어야 돼요. 인지체계를.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요. 내 사고를 알아차리면 그 부정적 사고라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걸 긍정적 사고로 다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볼 기회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다 남들 문제 같아요. 아이 문제 같아요. 담임 선생님 문제 같아요. 남편 문제 같아요. 외부 사장님 문제 같아요. 나쁜 놈, 뭐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만약 깜짝 놀라셨다면 착한 분이에요. 도덕성이 발달되신 분이에요. 서은이 어머님 놀라셨죠? 아니에요? 눈 동그라져. 네, 정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나 공부하라고 그런 거구나. 나 여기에서 성장하라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는 성장하는 기회만 오는 거죠. 고통은 대가지불로 내가 발전하는 데 쓰이기만 하면 돼요.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세요.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상처는 약하면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죠. 외관상 그 아이들이 많이 다쳐오죠. 어른들 넘어지는 게 많아요? 아이들 넘어지는 게 많나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왜 다쳐요? 놀다가. 예. 우리는 놀다가 안 다치잖아요. 조심성이 없어. 앞에 뭐가 오면 비껴가야 되잖아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앞에 있는 돌부리 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다가 꼭 걸려 넘어져.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성통곡 가죠. 약 울죠. 네. 아직 인지체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앞에 사물인지 뭐 상황이 이게 이제 소근육 발달, 대근육 발달이랑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약한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요.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죠. 밤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많아요. 혼자 무서워서 지 방에서 이제 양말 꺼내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아이 혹시 있나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왜 얘는 왜 안 꺼내오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둠에 무서워하는 건 마음이 좀 여린 거예요. 그런데 왜 여려요? 왜 우리 아이 여릴까요? 왜 밤을 무서워할까? 몇 살이죠? 6살. 또 6살. 밤 무서워하는 아이 적정 연령대예요. 6살이면 밤 무서워해요. 몇 살이에요? 네. 다 6살. 6살 아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지 발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발달 단계도 있어요. 죽음을 알게 돼요. 죽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헤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섬세한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누구 사람들 못 알아보는 아이들 있죠. 또 친구 이름 못 외워오는 아이들. 그건 아이가 조금 둔한 거예요. 둔한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먼저 발달해야 될 게 있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사람 인식하는, 안면 인식하는 거, 이름 외우는 거, 이건 나중에 발달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의 선행되어져야 할 발달 과업이 달라요. 거기서 나눠질 수 있는 건 외학년과 내학년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 왜? 제일 잘해줬는데. 맨날 붙어있으니까요. 또 있겠죠? 엄마가 불안전하면 아이한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사랑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상처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들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아무 말 아닌데 갑자기 잠수 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화를 빽 내거나 아니면 빼지거나 말없이 돌아.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내는 거겠지만 뒷담화는 안 하실 거예요. 뒤에서 화내고 말지. 근데 친절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왜? 뒤에서 궁시렁. 그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엄마들 세계 그거 힘들잖아요. 맨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른도 어린 시절에 케어가 좀 덜 됐으면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약하다는 건 생각이 이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성숙한 사고가 발달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다른 건 못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운동회에서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서 개주하다가 넘어져서 좀 울더라고요. 그 아이를 엄마가 보고 막 수치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가 해냈고 비록 넘어졌지만 너가 최선을 다해서 그 뛴 것이 너무 용기 있고 대견스럽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건 한편에 성장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이목, 안목 막 너무 신경 쓰이고 우리 때문에 졌어, 얘 때문에 졌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치우치는 생각이거든요. 공감이 되시나요?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를 위로하지 못하고 나무라고 같이 막 속상해서 울고 집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건 치우쳤어요, 생각이. 그런데 내가 치우쳐 있다는 걸 몰라요. 알게 되어야 해요. 내가 치우친 생각을 할 때 남편을 만나면 균형이 잡혀져요.
남편도 치우쳐졌는데요. 나도 치우쳐지고 남편도 치우쳐지고. 그래도 나보다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게 훨씬 좋아요. 부모의 역할이 다르죠. 엄마는 어떤 성격이 발달해요? 내 뱃속에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요. 아이 눈만 보면 알아요.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애 울음소리라는 걸 저 멀리서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애 키우다가 아이가 울어. 절대 안 깨요. 아버님 오셨으니까 아이가 울면 깨어나세요? 애가 느껴져. 근데 그걸 또 아내분이 서운하세요? 네. 당연히 서운한 건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서운해봤자 내 손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쌀쌀 맞죠? 치우쳤어요. 그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이의 울음 못 깨는 존재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모성 호르몬 또 모성의 그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분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머지 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들은 좀 둔해요. 그 대신 뭘 해요?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죠. 푹 자야 일을 하잖아요. 그쵸 아버님?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아내 역할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쓰여서 바깥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꾸벅꾸벅 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착한 남편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이터 다녀보세요. 다 여기 아빠가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요즘에. 근데 또 우리 이제 남편이랑 막 비교하잖아. 비교해요. 저 인간은 집에서 우리 아이랑 안 놀아주는데 저쪽 아빠는 놀이터에서 몇 시간을. 그러면 이제 부럽잖아요.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본 거죠. 몰래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 목소리나 아이 감정에 민감하지 못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역할과 남편 역할이 달라.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균형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또 밤과 낮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연 속에서 네? 산과 바다. 네, 그렇죠. 하늘과 땅도 있고 그런 존재가 바로 나와 우리 남편이에요. 완전 그 반대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 사고까지는 어려워도 내가 너무 치우쳐 있는 사고를 한다고 하면 남편이 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보험 설계를 하시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남편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성, 아내가 너무 강해지면 남편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 남편 그 위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게 좋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지내자. 합의를 하면 괜찮죠.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남편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너무 성공을 했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성공을 했어. 나중에 황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내는 항상 외로웠어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균형 잡힌 양육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가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나를 너무 괴롭게 누군가가 한다면 내가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정서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함몰되어 있어요. 함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 억울하고 나만 괴로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남편도 어려워요. 아내도 어렵고요. 또 거기에서 자녀도 어렵고요. 그걸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시선은 내 자리에서 함몰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가정 역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뿌리가 강건한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의 뿌리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건데, 사람의 뿌리는 어떤 영역일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뿌리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강의가 어렵죠? 들려요? 근데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이 발달의 핵심을 배우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나 자신을 알아셔야 되거든요. 마음 알기의 핵심은 내 마음 알기부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진단은 한 거잖아.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 오늘 하루가 힘든지 안 힘든지 좀 진단은 됐죠. 내 내적 상태 아시겠어요? 조금은 알겠죠. 근데 이제 돌보는 방법이에요. 그 뿌리가 강건하려면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정신적인 부분인데 정신적인 부분의 핵심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IQ가 높고 또 창의적이고 EQ 또 SQ 뭔지 아세요? 영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SQ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너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AQ도 있어요. AQ 뭔지 아세요? 역경지수. 그러니까 EQ, IQ만으로는 안 돼. 사회지수, SQ, AQ. 네, 역경지수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겉보기에 사람들이 보면은 친절하고 사회적이고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학습도 잘하고 창의적이고 인기도 없고 잘 살잖아요. 뭐가 문제야? 근데 가끔씩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꾸준히 활동하던 것이 갑자기 이제 흔들리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 뿌리가 상해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 잘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앓으신 분 있으세요? 남편들? 그렇죠? 너무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하다가 이제 혈압 부분에 문제가 생겨. 건강도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거는 너무 소진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와 과거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뿌리인 부모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강건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친정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친한가요? 난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살짝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아무도 안 가세요? 한 번씩 친정이랑 시댁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 한 번. 2주에 한 번 간다.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간다. 3주에 한 번. 4주,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명절 때만 간다. 네. 그 어머님한테 연락 오면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들은?
갑자기 놀래죠. 신혼 초에는 놀래시잖아요. 시댁에서 연락 온다 하면은 약간 이제 이러면서 전화 받으시죠. 10년 차 되면 그 관계를 잘 형성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초반에는 힘들죠.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그럼 반가운 게 아니라 혹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만약에 엄마 연락이 어렵다, 내 뿌리가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활동지 적으셨나요? 엄마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활동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바로 생각나는 분들이 있고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분은 엄마와 너무 엄마가 바쁘셔서 혹은 내가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특이한 이유 때문에 엄마랑 유대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쪽이거나 혹은 또 내가 성찰 능력이 조금 부족할 때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제 거예요. 하지만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엄마와 제가 닮은 게 있어요. 엄마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나누길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특수한 부분이에요. 나보다 남을 위해요. 자기 자신보다 항상 배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과 도전의식 속에서 사세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요. 그러니까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예민한 사람들만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3가지 이상 하신 분 혹시 있나요? 3가지 쓰신 분. 네. 손 들어주셨으니까 공통점이 엄마와 나의 살아계신 거죠? 네. 어떤 점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배려하시는 거. 또 있으세요? 노래 좋아하는 거, 명랑하신 거. 네. 예술적인 거. 거절 못하는 거. 네. 거절 못하는 거. 그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네. 네. 예쁘기를 좋아하고요. 네. 상처받은 일, 위로를 잘해요. 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네. 친정 어머니께서 네. 네. 그게 이제 공통점이시죠? 이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들어가야 될 게 우리 자녀와 나의 공통점 있으시죠? 우리 자녀와 나의 공통점을 쓰셨나요, 혹시? 네, 쓰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써보세요. 지금 종이 다 나눠주셨죠?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시고 표에다가 3번 질문이 이제 표에다가 이거를 공통적인 거를 이제 써넣으시면 돼요. 표로. 그래서 우리 자녀와 나가 닮았는데 보니까 친정엄마까지 닮아요. 표 안에 집어넣었을 때는 딱딱 이렇게 좀 인지가 되실 거예요.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요, 엄마와 나의 차이점을 도표에 이제 있죠? 이런 끝부분에 엄마와 나랑 다른 삶을 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와 나의 다른 점, 차이점들. 강의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나중에 이제 마음의 선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외적인 선물이 아니라 보상해드릴 감동이 있어요. 그렇기
네, 어려우셔도 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 엄마. 네, 엄마와 자녀가 한 명이 아닌 경우는 나랑 제일 많이 닮은 아이,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쓰세요. 한 아이만 생각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 챙겨주기 바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소를 하게 돼요.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어야죠. 먹고 또 졸립잖아요. 자,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면 좋은데 아이로 인해서 일어나게 돼. 책받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다른 관점의 소유자. 그분이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틀린 거야 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어. 이걸 항상 저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그 선택을 해나갈 때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판단하고 경험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 우리 자녀 아이에게도 자녀 인생을 선택해주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셨어요. 지금까지 희생하셨고 지금도 희생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너무 큰 결핍이 있었어요. 그 아이 낳고 그런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겠죠. 항상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일찍이 10몇 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앞길 찾아서 살고 그 결핍이 있었죠. 그런데 저랑 엄마랑 이제 정말 비슷한 거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게 저희 아이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아이예요. 어떤 거냐면 학습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랑 같이 학습지를 원래 혼자 해야 되는데 콩나무아트에서 이제 있다가 친구랑 같이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본인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얘가 친구한테 먼저 준다는 거야. 친구 먼저 붙이라고. 그래서 항상 친구한테 먼저 좋은 거를 줘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왜 너 밥그릇 챙겨 먹지 못하고 왜? 왜 양보했어? 너가 먼저잖아. 이 바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지킬 힘만 아이한테 가르치면 되는 거. 지도 모르게 그렇게 배려하게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친절한데. 그게 기질이라고요, 기질. 하고 나서 그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자신, 그 엄마한테 받은 건데. 엄마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또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그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고요. 아휴, 참.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희생하고 결핍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결핍 속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엄마가 그 백화점에서 9시에 퇴근해서 이렇게 오시면 그 보따리를 사오셨어요. 그 뭐냐, 먹을 거. 그래서 그걸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CD 플레이어가 서태지 뭐 이런 거 음반 나왔을 때 제가 반에서 없었는데 저희 집 가난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 거 막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옷 사입으로 그 옷 사입을 돈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뭔가 해주시고 학원도 많이 다녔어요. 그때도.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랬지. 결핍 속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 그리고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막 졸랐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달라고. 근데 저희 언니는 어땠는 줄 아세요? 첫째 심리 얘기할게요.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해. 그리고 저희 언니가 대학교를 안 갔어요. 저 대학 간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돈 벌으라고 했어요. 언니 실없게 언니는 정말 똑똑한 언니가 똑똑해요. 4살 때 한글을 알아서 깨우쳤거든요. 책 보다가 다 깨우쳤어요. 학습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실업계를 갔는데 거기서 전교 1등하고 계속. 근데 대학교를 안 갔어요. 힘드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언니가 미대 안 되고 취업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나중에는 제가 25에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너가 벌어서 나중에 집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너가 괜찮을 때 가. 그렇게 얘기하는 언니예요. 마지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 심리는 엄마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딸들 있잖아요, 딸. 딸은 엄마랑 동일시하고요. 아들은 아빠랑 동일시해요. 근데 둘째는 혹은 막내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첫째들은 조금 눈치 봐요. 가족이 많을수록 힘들수록. 그래서 저는 결핍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 네, 잘했죠. 대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결혼도 결국에 언니가 반대를 했는데 언니 제끼고 갔어요 그냥.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결핍 속에 저는 엄마와 다르게 지원을 받았고 엄마는 희생을 해서 헌신을 했지만 그러면 자아는 어떻게 돼요? 가족의 거름이 되는 거죠. 저는 엄마가 거름이에요. 뿌리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아 실현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렸어요. 엄마가 희생을 안 해주셨으면 못했겠죠. 고마워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자아실현 단계에 못 간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발전하고 있는 단계다. 나는 엄마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엄마는 꿈을 못 이뤘지만 내가 이뤘으면 엄마도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요. 네,
보자고요. 그럼 우리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당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예요. 우리 아이가 그때를 살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이 불안해.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따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릴 때 왕따 당한 건데 우리 아이가 왕따라는 생각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왕따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불안을 이제 자성예언이라고 해요. 아이를 그렇게 왕따 당할 생명으로 보는 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아이가 그렇게 돼요. 실제로. 왜? 엄마가 불안하니까.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이가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잘 못해줬던 거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나는 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해야지 하는 그런 바른 사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왕따 당했지만 우리 아이는 잘 이겨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아이만 봐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나를 뿌리로 보면서 공급을 해줘야 돼, 아이에게. 우리의 나무가 있다면 그 밑에 선조들의 나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같이 숲을 이루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걸 눈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요, 저는 참 어릴 때 가난했는데 저희 아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무슨 일이냐면 저는 학원을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얘는 학원을 거꾸로 안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학습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콩나무만 다니려고요. 콩나무를 또 좋아해요. 콩나무는 평생 안 끊긴대요. 예, 5살 때부터 다녀가지고 지금 10살이 됐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데 콩나무, 태권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학원은 피아노 안 다니고 안 다니고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결핍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들 볼게요. 언니 다녔던 학원에 아이가 쪼르는 경우 다 있으시죠? 언니는 다녔는데 자기는 못 다니니까 나중에 그거를 막 다니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언니랑 동일시하니까 걸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언니는 하는데 나는 못하고 맨날 걸려있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각각 아이의 인생을 분리해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언니는 언니가 이게 길이 있어. 너는 너의 장점이 있어.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발달한 게 자기주장이에요. 아주 자기주장이 세요.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 전화 상담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은찬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반이 무섭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꿈쩍을 못 하는데 그 속에서 나를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건 제가 잘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대꾸하지 말라고.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다. 다 너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하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말할 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아이는.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결정이 확고해요. 빨리 결정해. 엄마 나 이거 할게. 나 피아노 안 다녀. 그럼 끝까지 안 다녀. 그리고 할머니네 갈 때 조카가 없으면 난
이제 결정해놓고 후회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남들로 인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데 자아가 강하니까 결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와 나의 삶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역동성에서 보면 내가 잘 되어진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 자녀를 공통분모를 이해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이거 빨리 지나갈게요. 자녀가 나를 닮아서 난감했던 순간 혹시 있으셨어요? 활동지에 뒷장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콩나무 아트에서 브레인 힐링 캠프라는 캠프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같은 캠프 참여자 아이와 쌈박질을 했어요. 2학년 때. 싸움을 중재하면서 아이 의견을 한 명 한 명씩 물었어요. 그랬더니 싸움의 대상자는 그때 겪은 일만 얘기했어요. 은찬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화났어요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 안 살아요. 머나먼 과거까지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시절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영이한테 처음에 옛날에 항상 양보를 했대요. 예전부터 계속 양보를 했는데 얘가 양보를 지금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까지 다 들먹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 아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가 잘못했잖아. 근데 잘못한 걸 저희 아이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걸 내가 봐줬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저희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과잉 친절로 인해서 화가 난 거야. 잘못된 선택을 했어. 쌈박질까지 갔더라고요. 그 중재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끼리 있었거든요. 아이들끼리 한 4명 속에서 그 친구들끼리 있는데 중재하는데 제가 오글거리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저희 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난감해진 거야. 수치감이 들더라고. 내가 그렇구나.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얘처럼 과거에 있었던 거 잘해줘놓고 나중에 화가 나는 이유는 옛날에 너무 잘해줘서 참아서 서운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난감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제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너무 놀래니까. 놀랄 일 아니잖아요. 놀랄 일이 아닌데 그때는 놀라는 거예요. 제가 난감해 하니까. 그런 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2학년 아이들한테 뭐가 떨려요. 그런데 떨렸어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잘 듣고서 중재하고 아이를 따로 불렀어요. 은찬아, 과거에 잘한 거 잘한 걸로 끝이야. 이제 끝내자. 엄마도 그런 버릇이 있어. 그런 생각이 있어. 하지만 엄마도 노력할게. 너도 끝내. 그러면서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녀가 나를 닮아서 난감했던 순간에 동작하신다면 난감하다는 거는 나를 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마주할 용기도 필요한 거고 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 나를 사랑하나요? 내가 소중한가요? 좋은 모습만 좋아해주고 내가 실패할 때는 허벅지 찌르면서 왜 그랬지 후회하시나요? 내 불행한 모습은 용납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난 무조건 행복해야 되나요? 그거는 일방적인 태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좋아하거나
뭐 사랑하거나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동적인 마음인데 양가감정 있잖아요. 좋아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못해줬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성숙한 태도. 네, 욕구불만이 있었는데 엄마가 바라봐 줬어야지 하는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엄마를 미워해버려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그렇게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용서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고른 사람이, 내가 그런 배우자, 함께 사는 사람이 결핍이 있다는 걸 용납하셔야 돼요. 그거가 안 되면 괴로움이 와요. 그건 나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왜? 나의 긍정적인 면만 사랑하고 부정적인 모습은 내치는 거야. 난 이런 모습 싫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용납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런 정보가 없어요. 잘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피해주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 정보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방법, 내 내면의 부정적인 마음을 보는 방법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아이가 짜증나는 모습은 싫어하고 예쁜 모습만 좋아하는 어머님들,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동되는 거거든요. 내 모습, 좋은 모습만 인정하고 안 좋은 모습은 내비두고 안 좋아하고 절대 안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태도적인 부분에서 좁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용량을 좁게 하는 거.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아이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만큼 우리 자녀를 용납하고 믿어줄 수 있어요. 아이가 틱이 좀 있으면 어때요? 빈뇨 있으면 어때요? 자기 주장을 너무 못하면 어때요? 발달 과정이잖아요. 부족한 걸 채워주면 되잖아요. 나를 믿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량이 좁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극복 방법이 자신을 먼저 수용하고 용납하고 내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 부모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뿌리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면 제가 질문 받았던 거, 행복하시냐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겉으로는 yes, yes. 다 사람들이 yes. 근데 저는 저의 마음을, 이런 상태를 고백하는 사람, 그 대상을 찾았어요. 저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저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마주보게 된 거예요. 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치유가 됐는데, 자신과 부모를 사랑하기 어렵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먼저 상한 감정에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부모님께 예전에 제가 마음이 상했을 때 우울증 초입 부분에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바쁘셨어요. 일하느라.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때 막 이렇게 보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상한 감정에 배출을 하셔야 된다. 지우는 거야? 남편한테 혹은 지우는 거야? 나랑 함께하는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 제 친구한테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가르쳤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좀 긍정적으로 살아. 그리고 재밌는 활동을 해. 재밌는 활동 뭐냐면 뭐 쇼핑하고 뭘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대에 갔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세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사봤어요. 내가 달라질까? 안 달라져. 마음이 쭈그린데 외면만 가꾼다고 될 게 아니죠. 아, 이거 옷을 사도 내가 옛날처럼 안 기쁘구나.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만나니까 그때 행복한 거야.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어주면 상대가 행복하고 회복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직업을 그냥 돈을 버는